75차 시수업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두 번째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과 사회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다문화 사회의 진입,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입니다. 교과서 293쪽 변화하는 우리 사회입니다. 불과 40여 년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자녀가 둘도 많다라는 구호의 가족 계획 캠페인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7년에는 전체 인구가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어요.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그래서 이걸 묶어서 무슨 사회다 그런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시기별로 따른 가족계획 포스터, 80년대 이 포스터가 2015년에 가족은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40년 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짜고 해야지. 이렇게 80년대 이런 출산을 낮추는 가족계획 추진해가지고 오늘날의 다자녀 갖기를 장려하고 있는 이런 결과 이런 거 예측했어야 되잖아요. 40년 전에 이거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요. 가족 구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어떤 가족,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농업 중심의 사회,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대가족 사회인데 2차, 2, 3차 산업으로 변화되면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사회는 핵가족에서 더 나아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다가 혼자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1인 가족 사회로 이제 바뀌는 등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빈부의 양극화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또한 대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가 해체되면서 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혼자 사는 노년층, 독거노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독거노인의 질병과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청년 실업이 늘고 자녀 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커지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학원 다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죠? 그거 안 받으면 뒤처진다고 하니까 성적도 안 좋고 하니까 성적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학원에 다 몰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커지면서 또 청년 실업도 늘고 일자리는 없어.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는 비혼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한 가정에서도 이 교육비 지출 늘어나고 물가 높고 하니까 애들 키울 수가 없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옛날에 그래도 인구가 요 80년대 인구가 많던 시대에는 희망이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가라도 낮고 어? 애들 저게 많이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는 어떤 조건 환경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애 놓고 이제 키웠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사회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그래가지고 돈 그렇게 많이 저게 써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젊어지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든다는 거는 생산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국가 사회가 쇠퇴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이. 그럼 어떻게 해? 제한 조건이 이제 바뀌어야지 이런 과제들도 해결이 되는데, 음. 그래서 옆에 그래프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은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36.3%. 그나마 이제 부부 자녀 있는 이런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안들. 죠.
그러면 이게 다 원인이 무엇인가? 선생님 보기에는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특히 전 시간에 설명했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더더욱 소득 차이가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양극화는 서로 좀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죠? 극과 극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돼서 극에 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몰락해서 가난하게 되는 극에 달하고 그것을 이제 빈부의 양극화라고 이게 개념을 짓는 거죠. 이게 소득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자유주의는 이거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더 못 사는 게 자연 경쟁의 원리니까 시장 경쟁의 원리니까 내부로 돌아. 못 사는 놈들은 알아서 죽고 그냥 잘 사는 놈만 더 잘 사는 거는 자연의 섭니다. 이런 논리예요. 못 사는 사람들만 다 죽어야 된다니까? 아니잖아요. 못 사는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보호해줘야죠, 국가가. 사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이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격차로 크게 벌어져서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났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 잘 만난 거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뭐 이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Social and Economic Status. 이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 이것이 곧 소득 불평등으로 더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계층 이동,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습이 된다는 거, 부가 세습이 되고 빈곤이 세습이 되고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계층 세습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이들 간의 계층 간의 적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멸시하고 사회가 통합해치겠지 당연히.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이론 창시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계급 간의 갈등을 촉발시킨다. 이런 거겠죠. 오늘날에는 빈부격차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우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거 강화하고 복지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이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안 한다는 건 국가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거야.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저게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리적 공권력 기구가 국가 아닙니까? 그거 안 한다면 그 책무를 방기한다는 거는 국가로서의 국가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의 장학제도 신설해가지고 계층 간의 사다리를 확보해줘야 된다. 돈 없는 집안은 정부의 장학금 받아가지고 국가 장학금 스칼라십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 없다고 공부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나눔 실천을 통한 다양한 기부, 노력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사회 통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소득 계층별 교육비 지출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하위 20%가 72,975원 쓴다는데 상위는 51만 7천 원. 2016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육을 이제 받은 만큼 더 잘 산다 이거예요. 교육을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더 못 살고 받은 만큼 잘 살고 못 받은 만큼 못 살고 그 어떤 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잘 살고 사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못 산다. 이런 논리로도 또 잘못하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회가.
이런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는 거예요. 이 간극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더 벌어졌다. 지금 간격이 좀 더 벌어졌어요. 지금. 그죠?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 다문화 사회지니까 사회변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이동과 연결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여러 문화가 섞였다 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뭐 단일민족 국가 이런 걸만 강조해서 우리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역사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도 원래 근대 때 근대식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저게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일화, 단일민족, 허구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에 반대되는 다문화라는 것도 이게 현재 요즘 세상 21세기 들어서 특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음, 다른 지역에 살던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구축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다문화 사회는 진입하면서 2010년대부터 진입하기 시작했죠. 한국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국제 결혼 이민자들은 젊은 사람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한국 남자하고 이제 뭐 베트남 뭐 중국 등 다른 지역 저게 젊은 여성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 낳고 활기를 불어넣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 차이와 그다음에 언어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죠? 그 여전히 남아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혐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나타나죠.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차별할 게 아니라 다름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르구나. 그 다른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같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야. 어? 뭐든지 똑같아야 되고 뭔가 다른 건 이질적인 거는 거부해야 되고 물론 거부감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와 존중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다문화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법률이라는 것, 체계에 대해서 이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법 체계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자기 문화만 막 고집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이주에 들어온 나라 지역에 그 이민 간 그 지역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어? 이렇게 융합되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상호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주에 들어온 사람도 이주해간 그 국가의 그 법과 관습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화 체험 및 언어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적 장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고와 표현의 그 다양성을 존중받게 되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90년대 들어서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잘 만들거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면서 중국과 일본에서 한류라는 문화 열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뭘로서 K-팝으로 코리아 팝으로 불리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큰 인기가 보이죠. 지금 대표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
미국에서 인기, 유럽에서 인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죠? 바로 K-팝이 일어나. 또한 많은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사물놀이와 난타 등의 전통 문화를 가미한 공연도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은 현재도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가능했던 게 민주화가 되면서 가능했던 거예요. 사고와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면 유신 시대처럼 뭐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당하고 대중가요 금지되고 하는 거 이런 저게 탄압과 이제 뭐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감시와 억압 이런 체제 속에서 이런 문화의 다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소통 수단인 누리소통망 SNS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고 특히 개인이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과 쌍방향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등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다 개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능력을 인증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위상을 바탕으로 UN 평화유지 활동을 영어 약자 PKO,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은 코이카라 그래요. KOIC, 코이카. 해외 봉사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스스로 매듭짓기. 1번에 들어가면 국제통화기금이고요. 2번은 다문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대단원 정리, 단원 정리로 중단원 정리. 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6.25 전쟁을 참사하는 영화는 고지전이 있죠.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선생님도 재밌게 봤어요. 6.25 전쟁 당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전선에서는 백마고지 등 중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화 고지전은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지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남한과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죠. 그래서 가상지역인 에록고지에서 남과 북의 치열한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왜 이름을 에록이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에록. 이 거꾸로 읽어보세요. 에록을. Korea, 코리아죠. 코리아. 그렇죠? 상징적인 거죠. 분단된 현실. 분단의 비극. 서로 같은 동족을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 이거 상징적으로 다른 영화 2011년에 고지전이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한번. 그 다음 영화 국제시장 2015년 한국 현대사를 한눈에 보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인공 덕수의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과 이별을 맞았고 덕수는 꿈을 포기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일사후퇴 때 이렇게 내려왔는데 부산으로. 독일 함보른 광산에서 파독광부로 일하고 막내 동생의 결혼자금 마련해서 전쟁 중 베트남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이후 6.25 전쟁 때 헤어진 동생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나가서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 이런 게 다 묘사가 됐어요. 이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을 말하죠. 한국 현대사를 덕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다음 영화 이제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도 5.18 민주화 운동 들여다보기. 2018년에 나왔던 영화 택시 운전사와 그다음에 2007년에 나왔던 영화 화려한 휴가 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기업 확대 조치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목은 당시 광주 지역 전면 점령을 위한 공수부대들의 부대원들의 작전명에서 작전 이름에서 가져왔다. 작전 이름이 화려한 휴가였다는 거. 1980년 5월 치열했던 광주에서 택시 운전사, 간호사, 고등학생, 교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군과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역사적 현장을 보여준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기 위해 광주에 잠입한 독일 기자 위리겐 힌츠 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이야기다. 실화입니다, 실화. 힌츠 페터는 민주화 운동 중인 대학생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죠. 다문화 사회를 그린 영화 반가반가와 완득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 등을 통해 이주해온 사람들이 늘면서 한국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영화 반가반가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취업에 실패한 남자가 부탄 출신으로 공업에 공장에 취업한 후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동남아시아 지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었다. 영화에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경제난에 따른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영화 완득이는 장애인의 아버지를 둔 아들의 고통, 어렸을 때 집을 나간 베트남인 어머니와의 재회,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의 활약 등을 표현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지닌 여러 모습을 사실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 한류, X, 임금 차이가 늘어났고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맞죠?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 1번 이전처시 진단평가 1번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가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며 국가 간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되겠죠. 세계무역기구의 약자가 WTO다. 김영삼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국제통화기금의 약자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의 약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정리 1번은 바로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 그 다음에 2번은 소득의 양극화. 3번은 다문화 사회. 4번은 한류의 등장. 그 다음에 자료학습 1번은 핵가족이죠. 핵가족. 핵가족. 그 다음에 2번은 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류란 말 있으니까 한류 말고 적어도 돼야겠죠. 여기 2번은 한류라고 그냥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2번을 3번으로 바꿉시다. 3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K-팝이라 되겠죠. K-팝. 그 다음에 이제 형상평가. 1-1번은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었죠. 맞죠?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민주화 진전으로 사고 표현의 표현성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오늘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정부 지원의 장학제도,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 이게 빈부격차 해결 노력이죠. 답은 1번.
디귿은 아니죠, 전혀. 잘못된 예죠. 리을은 빈부격차 해결하고 관련이 없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죠, 리을은. 그래서 다음 3번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자세. 1번이 틀렸죠. 외국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건 아니죠. 편견. 프리저스티스 갖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그 다음에 편견이 없어야 되겠죠.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편견 없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있으니까. 다른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뿐이에요. 다른 것 자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개방성,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자체를 인정하고 이거를 나처럼 너 바꿔야 돼. 너 나처럼 그대로 따라와.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차별과 혐오죠. 그렇죠? 차별과 혐오와 억압. 그렇죠? 이건 개방성, 다양성하고는 먼 겁니다. 4번은 바로 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중단원 바뀌어서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첫 번째, 북한이 권력 세습 체제를 이루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